우크라이나의 진흙탕 속에서 우리는 현대전의 가장 비극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러시아의 주력전차들이 고작 수십만 원짜리 드론 한두 대에 의해 포탑이 사출되며 허망하게 불타오르는 모습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에게 거대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거대하고 육중한 강철 괴물은 이제 전장의 지배자가 아니라 드론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어버렸다는 전차 무용론이 서방 세계를 강타했고, 실제로 나토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레오파르트와 챌린저 전차조차 드론의 벌떼 공격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럽의 최전선 폴란드에서 이 모든 상식을 뒤집어 엎는 충격적인 시뮬레이션 결과가 공개되면서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흐름이 급격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목한 것은 단 하나의 숫자, 바로 38입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현대전장의 사신이라 불리는 자폭 드론이 한국의 차세대 전차 K2PL 단 한 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소모해야 하는 최소한의 희생양을 의미합니다. 러시아 전차가 드론 두어 대 고철로 변하고 서방의 전차들이 드론 방어 능력을 상실한 채 전장에 투입되는 지금 대한민국이 설계한 이 강철의 맹수는 무려 38대의 드론이 동시에 자폭 공격을 감행해야만 겨우 멈춰 세울 수 있다는 경이로운 결론이 도출된 것입니다. 이는 폴란드 육군사관학교가 주도하여 슈퍼컴퓨터를 통해 1000번 이상의 반복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로 단순히 카탈로그 스펙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실제 전장의 먼지와 전파 방해,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까지 모두 대입해 산출된 가장 실전적인 데이터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준 드론의 공포를 기술로 제압할 준비를 끝마쳤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한국의 기술진들은 이 전차에 어떤 설계를 적용했기에 전장의 룰브레이커인 드론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던 것일까요? 서방의 군사 강국들이 과거의 영광에 취해 전차에 덩치만 키우고 있을 때 한국은 철저하게 데이터와 생존성을 중심으로 전차를 재정의했습니다. 폴란드 연구진들이 확인한 K2PL의 생존율은 가히 압도적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전차 소대가 드론 공격에 노출되었을 때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는 것과 달리 K2PL 소대의 손실률은 고작 6.6%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수십 대의 드론이 하늘을 뒤덮으며 파상 공세를 퍼부어도 한국 전차는 그 화망을 뚫고 적진을 유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미국의 에이브럼스나 독일의 레오파르트조차 아직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대드론 방어 체계를 한국은 이미 실전 배치 단계까지 끌어올렸다는 사실에 유럽의 군사 관계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뮬레이션은 최근 전장의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른 광섬유 드론에 대한 대응 능력까지 검증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파 방해를 무시하고 물리적으로 연결된 선을 통해 날아오는 이 신종 무기는 기존의 전자전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치명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에 대비해 인공지능이 탑재된 원격 사격 통제 체계와 능동 방어 시스템을 결합하여 보이지 않는 방어막을 구축했습니다. 적의 드론이 전차를 향해 날아오는 순간 한국형 APS는 샷건처럼 파편을 뿌려 드론을 요격하고 전자전 시스템은 적의 통제권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이 촘촘한 다층 방어망을 뚫고 들어오는 드론은 전체 공격의 20% 남짓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강화된 반응 장갑에 막혀 전차 내부에 치명타를 입히지 못한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입니다. 결국 폴란드가 한국 전차를 선택한 것은 급박한 안보 상황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 전장에서 영사들의 목숨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바로 한국산 무기 체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폴란드가 공개한 이 놀라운 데이터 뒤에 숨겨진 한국 방산의 치밀한 설계 철학을 해부하고 왜 지금 유럽이 독일 전차가 아닌 한국 전차에 자신의 운명을 걸 수밖에 없는지 그 필연적인 이유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존의 군사 강대국들이 놓치고 있던 전장의 빈틈을 파고들어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낸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폴란드 군사연구진들이 고성능 슈퍼컴퓨터를 24시간 풀가동하며 1000번이 넘는 가상전투를 벌인 끝에 얻어낸 6.6%라는 손실률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현대 기갑전의 교리를 송두리째 흔드는 혁명적인 데이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의 T-90M이나 서방이 지원한 레오파르트2 A6가 드론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상부를 내어주며 전차병들에게는 움직이는 관짝이라 불리는 동안 대한민국의 K2PL은 마치 양파 껍질처럼 겹겹이
쌓인 다층 방어 체계로 드론을 공중에서 지워버리는 마술을 보여주었습니다. 외신 보도와 폴란드 국방 전문지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이 한국형 전차의 생존 방정식은 매우 치밀하고 과학적인 세 단계로 작동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인간의 눈이 아닌 전파로 적을 제압하는 소프트킬, 즉 전자전 시스템입니다. 적의 FPV 자폭 드론이 전차를 향해 쇄도하는 순간 K2PL에 탑재된 제밍 장비가 강력한 방해 전파를 방사하여 날아오는 드론의 50%를 허공에서 고철 덩어리로 만들어 추락시킵니다. 이는 전차장이 해치를 열고 소총을 쏘거나 급조된 철망인 슬레다모에 의존하는 러시아군과는 차원이 다른 생존 방식입니다. 하지만 진짜 경이로운 기술은 이 전파 장벽을 뚫고 들어온 나머지 드론들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량하고 발전시킨 능동 방어 시스템, 일명 한국형 APS입니다. 날아오는 미사일과 드론을 레이더가 0.001초 단위로 포착하고 대응탄을 발사하여 마치 산탄총처럼 파편을 뿌려 요격하는 이 기술은 접근하는 적의 18%를 가로로 만듭니다. 이스라엘의 트로피 시스템이 대당 20억 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재장전 시간이 길고 상고 방어에 취약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한국의 APS는 폴란드의 요구사항에 맞춰 상고 공격 방어에 특화된 알고리즘을 적용해 가성비와 성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최후의 최후까지 살아남아 전차의 장갑에 충돌하는 드론은 전체 공격의 26%에 불과하며, 이미 강화된 K2PL의 반응 장갑과 복합 장갑은 이 정도 충격을 충분히 견뎌내 승무원의 생존을 보장한다는 것이 이번 시뮬레이션이 증명한 핵심 가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따로 있는데, 그것은 바로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신종무기 광섬유 드론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식입니다. 기존 무선 드론과 달리 실타래처럼 이어진 광섬유를 달고 날아오는 이 드론은 전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재민 시스템이 통하지 않아 서방의 군사 전문가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최악의 위협입니다. 전장이 마치 거미줄처럼 광섬유로 뒤덮이고 건물과 나무 사이에 드론의 잔해가 얽혀있는 이 기괴한 전장 환경에서 한국의 기술진들은 이미 그 너머를 보고 있었습니다. K2PL에 탑재되는 원격 사격 통제체계, 즉 RCWS와 결합된 AI 광학 장비가 바로 그 해답인데, 사람의 눈으로는 식별하기 힘든 주먹만한 크기의 드론을 인공지능이 먼저 찾아내고, 과거 K11 복합 소총 개발 시절부터 축적해온 20mm 공중 폭발탄 기술을 응용해 드론을 요격해버립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과거 많은 예산을 들이고도 양산에 실패했다며 비난받았던 K11의 공중 폭발 기술이 십수년이 지난 지금 전차의 생존을 책임지는 핵심 기술로 부활해 대한민국 방산의 전화위복을 상징하는 자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라인메탈이나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이제야 허겁지겁 관련 기술을 연구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실패를 통해 축적한 데이터로 실전 배치가 가능한 완성품을 내놓았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폴란드의 군사매체인 디펜스24가 한국은 전차가 직면한 모든 위협에 대한 해답을 이미 주머니 속에 넣고 있다라고 극찬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K2PL의 우위는 압도적입니다. 독일의 최신형 레오파르트 2A8이 대당 400억 원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가계표를 달고 나오는 동안, 한국은 그 절반 수준의 가격으로 드론 방어 시스템과 능동 방어 장치, 그리고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치까지 풀옵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싸게 파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방산 제조 역량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며 서방 세계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생산 효율성을 확보했음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폴란드 육군사관학교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자폭 드론 38대라는 숫자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도달한 기술적 정점이자 경쟁국들이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진입 장벽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단순히 튼튼한 새를 깝깝하는 제조업 국가가 아닙니다. 드론과 미사일 그리고 인공지능이 뒤섞인 복잡하고 잔혹한 현대전에서 생존할 수 있는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유일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폴란드가 K2 전차를 선택하고 그 개량형인 K2PL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것은 당장 급해서가 아니라 미래 전장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가장 높은 선택지였기 때문입니다. 경쟁국들이 과거의 영광에 취해 거대한 덩치의 전차를 고집하며 혁신을 미루고 있을 때,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장의 비극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치명적인 위협인 드론을 제압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우리가 만든 무기가 단순히 누군가를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자유를 지키는 국가들의 병사들을 살려보내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위치이자 자부심의 근거입니다. 세계는 지금 한국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옥 같은 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K2PL이라는 압도적인 결과물로 그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믿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전차 무용론을 비웃듯 강철의 맨수는 진화했고 그 진화의 끝에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10월 17일 K2PL이 전혀 다른 K2 전차인 이유 영상입니다. 폴란드가 이번에 산 건 전차 한 대가 아닙니다. 전차 하나로 움직이는 산업 그 자체를 통째로 산 겁니다. 세계가 깜짝 놀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공식 발표한 2차 계약 규모는 무려 65억 달러, 우리 돈 약 9조 원입니다.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듯이 180대 규모의 K2 전차 중 116대는 한국에서 생산되는 K2GF가 나머지 64대는 폴란드 현지 공장에서 생산되는 K2PL이 담당합니다. 이 두 모델의 역할은 분명히 다릅니다. K2GF는 폴란드의 즉시 전력을 채워주는 역할을 맡고 K2PL은 폴란드의 지형과 기후 및 교리에 최적화된 유럽형 맞춤 전차로 진화합니다. 한국이 수십 년간 축적한 전차 기술의 노하우를 폴란드 땅에서 직접 찍어내는 셈입니다. 바로 이 점이 K2 수출이 아니라 K2 이식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이번 계약이 특별한 또 하나의 이유는 폴란드가 처음부터 정비를 우리 땅에서 하겠다고 요구했고 한국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줬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유럽 국가들이 전차를 사면 부품 하나 고치려 해도 독일이나 프랑스로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K2PL 계약에는 현지 조립 라인, MRO 인정비, 유지, 보수 거점, 예비 부품 생산망 구축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한마디로 폴란드가 유사시에도 전차를 스스로 고치고 자체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완전한 시스템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효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전차가 멈추면 나라가 멈춘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폴란드의 현실적 판단이자 한국의 실행력 덕분에 가능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가 가장 집요하게 요구한 게 바로 생존성과 지속성이었습니다. 그 요구에 대한 한국의 답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K2PL은 단순히 장갑을 두껍게 만드는 구식 설계를 버리고 탐지, 교란, 요격의 3단계 방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 탑다운 방어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라파엘과 현대 로템이 2025년 MSPO에서 체결한 협약을 보면 트로피 능동 방어 체계를 K2 전차에 완벽하게 통합하는 계약이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이 또 한 번 남다른 길을 걸었다는 게 보이는데요. 트로피를 그저 외국산 부품처럼 달아놓은 수준이 아니라 K2의 사격 통제 시스템, 전장 관리 체계, 센서망과 완전히 통합했습니다. 즉 전차의 두뇌가 트로피를 지휘하는 구조로 설계된 겁니다. 탱크의 심장과 두뇌가 같은 언어로 대화하게 만든 기술, 바로 이것이 한국의 승부수였습니다. 이 놀라운 시스템은 2025년 MSPO 방산전에서 공식 발표됐습니다. 라파엘과 현대로템이 맺은 협약에는 단순한 공동 개발이 아니라 통합, 현지 생산, 국산화, 수명주기 지원이 모두 묶인 풀 패키지 계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인스는 이를 두고 K2 수출형 전차 중 최초로 전장 통합과 현지 지원까지 포함된 확장형 계약이라 평가했습니다. 이제 폴란드형 K2PL에 장착될 트로피는 단순한 방패가 아니라 전차의 전장 인공지능과 연결된 하나의 신경망이 됩니다. 그저 외국 장비를 달아놓는 수준이 아니라 K2의 전장 관리 체계, 사격 통제 시스템, 센서망과 네이티브로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이건 유럽 전차 중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방식입니다. 실제로 전차의 눈인 트로피 레이더가 비정형 항공 표적까지 탐지하면 RCWS가 자동 조준하고 체코산 드론 제머가 전파를 교란하며 그래도 돌파하는 위협엔 트로피의 요격탄이 날아갑니다. 탐지와 방어가 동시에 일어나는 진짜 살아있는 전차인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폴란드 전장은 평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진창과 눈밭, 개활지가 공존하는 극단적 환경이죠. 그래서 폴란드형 K2PL은 61톤의 중량급으로 방어력은 높이고 파워팩과 형하장치의 튜닝으로 기동성을 유지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거워진 탱크가 아니라 더 강한데 여전히 빠른 탱크입니다. 폴란드군 관계자들이 이건 전차가 아니라 기계 생명체라고 표현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설계는 모두 한국 기술로 이루어졌습니다. RCWS, 사격 통제, 데이터 링크, 열상 추적, 그리고 엔진 변속기까지
대부분 한국의 기술이 투입됐습니다. 유럽이 20년 걸리던 것을 한국은 5년 만에 현지화했고, 이 결과 폴란드는 자국의 안보와 산업을 동시에 지킬 수 있게 된 겁니다. 탱크를 파는 게 아니라 산업을 수출한다. 이 한 문장이 K2PL 사업의 본질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이야기입니다. 폴란드의 2차 계약 총액은 65억 달러지만 이는 단순히 전차 가격이 아닙니다. 공장 설립, 기술 이전, 훈련, 군수 지원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즉 전차와 산업 그리고 노하우의 가격을 패키지로 묶은 것입니다. 단순히 계산하면 대당 약 3,400만 달러 수준이지만 실제 전차만의 순수 제작 단가는 2천만 달러 안팎입니다. 이는 독일 레오파르트 2AAC 대당 약 8천만 달러인 것보다 3배 저렴하고 미국 M1A2 SEP 버전 3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그럼에도 방호력은 동급, 정비 효율은 더 높습니다. 이건 가성비라는 단어로 설명하기엔 부족한 기술 효율의 혁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이제 K2를 단순한 전차가 아니라 유럽의 새로운 표준 플랫폼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지 조립 라인도 말뿐이 아닙니다. 폴란드는 이제 전차를 수리하거나 개량하기 위해 독일이나 프랑스에 부품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K2PL의 심장부터 외장까지 폴란드 땅에서 완성되고 수리도 개량도 현지에서 바로 해결됩니다. 이번 2차 계약에는 MRO에 대한 자율권을 폴란드에게 주었습니다. 심지어 교량 전차와 군안 전차 등 81대 지원 차량 체계가 함께 들어갔습니다. 유럽이 수십 년 동안 독일에 종속되어 왔던 그 정비 체계의 사슬을 한국이 단숨에 끊어낸 것입니다. 이제 폴란드형 K2PL의 실전 철학으로 가보면 더 극적입니다. 폴란드는 매일 러시아의 드론 공격과 대전차 미사일 위협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2PL은 전자전과 방호 체계를 하나로 엮었습니다. 드론 재민과 하드킬은 따로 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K2PL은 전자전을 위해 센서와 사격 통제가 하나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된 전차입니다. 트로피의 360도 레이더가 비정형 표적을 탐지하면 즉시 RCWS가 조준하고 체코산 드론 제머가 교란 신호를 발사한 뒤 위협이 돌파하면 트로피가 요격탄을 발사합니다. 탐지, 교란 요격이 1초 안에 일어나는 살아있는 전차입니다. 한국 언론이 전한 바에 따르면 MSPO 2025 현장에서 공개된 이 시스템은 한국형 트로피 통합형 K2 패키지로 향후 한국군 차기형 흑표에도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수입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기술이 유럽의 전장 표준이 되는 순간입니다. 유럽의 방산 시장은 오랫동안 독일과 프랑스가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침공 이후 그들의 시스템은 현실 전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전차는 좋지만 납기는 늦고 가격은 하늘을 찔렀죠.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보여줬습니다. 현대로템은 국내 4차 양산분과 폴란드 수출분을 동시에 돌리기 위해 생산 라인을 2배로 확충했고 부품의 95% 이상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완전 국산화 체계를 갖췄습니다. 한 해 200대 생산이 가능한 유일한 전차 시스템, 바로 그것이 K2입니다. 유럽이 놀란 건 이 속도입니다. 몇 년 걸린다는 말이 당연하던 방산 시장에서 한국은 1년 만에 계획을 세우고 2년 만에 현지 공장을 돌렸습니다. 독일이 설계도를 그릴 동안 한국은 이미 전차를 폴란드 땅 위에 올려놓았던 겁니다. 한국형 실행력 그 자체가 유럽이 사고 싶었던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K2PL은 수출형 모델이 아닙니다. 한국 산업 전체가 유럽 방산 시장 안으로 들어간 상징적 모델입니다. 이스라엘의 트로피 능동 방호 체계를 현대로템이 직접 공동 생산하고 삼양컴텍은 신형 세라믹 복합 장갑을, 포스코는 차세대 고강도강을 한화하는 사격 통제 시스템을 공급합니다. 과거에는 독일이 기술을 주고 한국이 조립만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반대입니다. 한국 기술이 유럽 전차의 표준으로 역수출되고 있습니다. 청출어람이라는 말 바로 지금 유럽 전장에서 현실이 됐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전 세계 방위 산업에 충격적인 영향을 미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공군력을 자랑하며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항공우주 산업의 제왕으로 군림해온 미국, 그리고 그 미국의 자존심인 보잉이 대한민국 하나시스템과 손을 잡고 F-15EX 및 F-15K 전투기에 탑재될 대형 디스플레이, 즉 ELAD 공급 계약을 전격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기업 간의 통상적인 납품 계약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이면을 파고들어 보면 지난 70년 한미동맹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통쾌한 기술 권력의 역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콧대 놓기로 유명한 미 국방부와 보잉이 이토록 한국 기술에 자신의 빗장을 열고 있는 것일까요? 이 충격적인 반전의 배경에는 미국 방위산업 생태계가 겪고 있는 처절한 붕괴와 맞닿아 있습니다. 미 해군연구소 뉴스와 같은 주요 외신들은 최근 미국의 조선업과 항공우주 공급망이 완벽한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연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숙련된 엔지니어의 은퇴와 제조업 기반 약화로 인해 미국은 자신들의 안보를 지킬 무기를 제때 합리적인 가격에 만들어낼 능력이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보잉의 방산 부문이 2024년에만 무려 11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6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적자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이 거인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는 미국에게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산소호흡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하나시스템의 사례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미국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한국의 방산 기술에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LIG 넥스원의 2.75인치 유도 로켓 비궁을 들 수 있습니다. 비궁은 까다롭기로 소문난 미 국방부의 해외 비교 시험을 통과하며 미 해군이 주목하는 무기 체계로 자리 잡았고, 이는 한국산 완제품 유도 무기가 미국에 진출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제너럴 일렉트릭과 프레드 휘트니 같은 세계 최강의 항공 엔진 제조사들의 엔진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핵심 부품을 공급하며 그 신뢰성을 입증받아 왔습니다. 미국이 자신들의 안방을 내어주면서까지 한국 기술을 찾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인플레이션과 인력난으로 허덕이는 미국 방산 기업들에게 한국 기업 특유의 압도적인 납기 준수 능력과 KF-21 개발을 통해 검증된 독한 기술력은 그야말로 구세주와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보잉이 하나 시스템을 선택한 것은 10년 전 우리가 흘렸던 눈물이 빚어낸 독자 기술이 이제는 세계 표준인 US 밀리터리 스탠더드를 선도하는 위치에 올랐음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또한 이는 한국이 미국의 안보 파트너를 넘어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지탱하는 혈맹의 공장이자 기술의 보급로로서 가치 사슬의 정점에 섰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디스플레이 하나를 수출했다는 뉴스가 아닙니다. 10년 전 기술 통제를 당하며 좌절했던 한국 엔지니어들의 집념이 어떻게 세계 최강 미공군의 조종석을 장악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보잉의 몰락과 한국의 부상이 교차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거대한 서사입니다. 기술 독립을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했던 지난 10년의 시간, 그 시간이 만들어낸 기적같은 반전의 드라마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보잉이 하나 시스템을 선택한 결정적인 장면을 이해하려면 먼저 F-15라는 기체가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해부해야 합니다. 1970년대에 설계된 F-15는 기체 성능 자체는 여전히 강력하지만 조종석 내부의 항전 장비는 현대 공중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아날로그의 유물과도 같았습니다. 수십 개의 바늘이 돌아가는 기계식 계기판과 복잡한 스위치들은 찰나의 순간에 생사가 갈리는 현대전에서 조종사의 인지 부하를 가중시키는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미 공군은 이 거대한 독수리에게 새로운 눈과 뇌를 심어줘야 했고, 그 핵심이 바로 모든 정보를 단 하나의 화면에 통합하여 보여지는 대형 디스플레이 ELAD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보잉은 이 최첨단 인터페이스의 해답을 자신들의 텃밭인 미국 기업이 아니라 태평양 건너 한국의 하나 시스템에서 찾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술적 포인트는 바로 직관성과 내구성입니다. 하나 시스템이 개발한 이 대형 화면은 단순히 정보를 띄우는 모니터가 아닙니다. 레이더가 포착한 적의 위치, 미사일의 남은 발수, 연료량, 그리고 전술 데이터 링크를 통해 공유되는 아군의 위치까지 이 모든 복잡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시각화하여 조종사가 고개를 돌릴 필요 없이 전방을 주시하며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듭니다. 플라이트 글로벌을 비롯한 전문 매체들은 이 장비가 조종사의 상황인식 반응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4세대 전투기인 F-15의 전투 효율을 5세대 스텔스기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마법의 지팡이가 될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못했습니다. 더구나 극한의 기동 중에 발생하는 중력과 속도와 급격한 온도 변화를 견뎌야 하는 전투기 디스플레이의 특성상 하나 시스템이 보여준 압도적인 하드웨어 내구성은 기존 미국 공급사들이 흉내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계약이 가지는 폭발력은 단순히 미공군 F-15EX 기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 항공무기 시장의 판도를 읽는 분석가들은 이번 계약을 일종의 트로이의 목마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 상위는 약 850대의 F-15 계열 전투기가 현역으로 활동 중입니다. 이 거대한 숫자 뒤에는 막대한 개량 사업 시장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이웃이자 잠재적 경쟁자인 일본을 보십시오. 일본 항공자위대는 200여 대의 F-15J를 운용 중이며 이들 기체의 현대화 작업은 일본 방위성의 수건 사업 중 하나입니다. 미공군이 자국 전투기에 한국산 디스플레이를 채택했다는 사실은 일본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싱가포르 등 F-15 운영국들에게 더 이상의 검증은 필요 없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낸 것입니다. 미국이 썼다면 그것이 곧 글로벌 표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성과는 KF-21 보라매의 수출 전략에 있어 가장 강력한 보증수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서방 세계 무기 시장에서 한국산 전투기는 성능은 우수하지만 미군 자산과의 연동성 문제에서 늘 물음표를 달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번 계약으로 하나 시스템의 항전 장비가 미군 전투기의 메인 컴퓨터와 완벽하게 호환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는 폴란드나 중동 국가들이 KF-21 도입을 검토할 때 가장 우려했던 미국 재무장 및 통신 체계와의 통합 문제를 원천적으로 불식시키는 결과입니다. 미 공군 파일럿도 한국상 화면을 보고 미사일을 쏜다는 말 한마디보다 더 강력한 세일즈 포인트가 어디 있겠습니까? 2024년 118억 달러, 하나 약 16조 5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휘청거리던 보잉에게 한국의 기술력은 품질과 납기,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해결해줄 유일한 탈출구였으며 반대로 우리에게는 보잉의 위기가 한국 방산이 글로벌 티어1 업체로 도약하는 결정적 기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 시스템과 보잉의 계약을 통해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써내려간 또 하나의 신화를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성과의 이면에는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가슴 시린 역사가 숨쉬고 있습니다. 10년 전인 2015년 미국으로부터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당했을 때 우리 엔지니어들이 느꼈을 모멸감과 막막함은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든 무게였을 것입니다. 맨 땅에서 시작해 수천 번의 실패를 거듭하며 밤을 지새웠던 그들의 핏빛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날 미국의 최신의 전투기 조종석에 한국의 기술이 자리 잡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미국의 거절은 우리에게 뼈아픈 좌절을 안겼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기술 독립의 야성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펼쳐질 미래는 더욱 흥미진진합니다. F-15로 시작으로 더 많은 미군 무기체계에 한국산 부품이 심어질 것이고 KF-21은 미군 장비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전 세계 하늘을 누빌 것입니다. 보잉의 위기 속에서 빛난 한국의 저력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꾼 우리 엔지니어들의 불굴의 투지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비상은 이제 막 활주로를 떠났을 뿐입니다. 다음은 25년 2월 7일 KF-21 엔진 최신화 영상입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마지막 도전 과제인 전투기 엔진, 그동안 많은 난관과 우여곡절을 겪었던 전투기 엔진 국산화가 2025년부터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25-1차 첨단기술사업관리위원회를 열어 첨단항공 엔진 개발 기본계획안을 심의하며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각에선 여전히 한국산 엔진 개발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전투기 엔진을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예산이 적지 않은데 개발에 실패할 위험은 매우 높으니 차라리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미국산 엔진을 사용하고 다른 분야에 투자하자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한때 전투기 엔진의 국산화율이
40%까지 올라왔다는 평가마저도 기업 측 기준이 아닌 정부 측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상은 22% 수준에 불과하다는 기사가 나오며 국민들을 실망시키기도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물론 전투기 엔진을 개발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한국 내에서도 전투기 엔진 개발에 비관적인 목소리가 계속된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러나 한국이 전투기 엔진을 국산화하려는 것은 단순히 KF-21의 표면적인 국산화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만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방위 산업이 한 단계 더 탄탄한 저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략적 측면에서 전투기 엔진의 국산화는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 과제입니다. 따라서 2025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한 전투기 엔진 개발은 우리 국민들의 아낌없는 응원과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한 중요 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전투기 엔진을 국산화하려는 숨겨진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KF-21에 장착된 엔진은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개발한 F414G 400K 엔진 두 기입니다. F414 엔진은 애프터버너를 사용하지 않아도 14,770파운드-포스급의 추력을 낼 수 있으며 애프터버너를 사용하면 최대 22,000파운드-포스급의 추력을 낼 수 있어 매우 안정적인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동급 엔진 대비 가격도 제법 비싼 축에 속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F414 엔진을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정비의 효율성 때문입니다. KF-21을 처음 개발하던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의 국방기술력은 감히 전투기 엔진을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는 생각조차 가지기 어려울 정도로 부족했던 것이 많았고, 이에 따라 미국의 기술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FA50 계열에서 사용하는 F404G 102 엔진과 유사한 정비 개념을 가진 F414 엔진을 선택하여 정비 시설과 유지 보수의 효율성을 선택하는 판단을 내린 것인데요. 하지만 전투기 엔진을 국산화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한계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먼저 방위 산업 분야에서 불필요한 손실을 자초하게 됩니다. F414 엔진은 대당 가격이 약 115억 원 수준으로 두 개의 엔진을 장착하는 KF-21은 한 기의 전투기에만 230억 원의 엔진 구매 비용이 들어갑니다. 현재 양산 단계에 돌입한 20대 초도 물량만으로도 4,600억 원이란 천문학적인 금액이 필요하다는 뜻인데요. 게다가 전투기 엔진은 초기 구매 비용이 약 30%에 불과하지만 유지 보수 비용이 70%를 넘어가기 때문에 전투기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이 전력화할 KF-21은 블록 1과 블록 2를 모두 합쳐 120대인데 엔진 구매 비용에만 최소 2조 7천억 원 이상이 필요하고 이후 유지 보수 과정에서 들어갈 추가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며 그만큼 역으로 미국이 가져가는 경제적 이익은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환율이 오르면 그만큼 지출 비용은 비례해서 올라가며 이는 KF-21의 국산화율을 떨어뜨리는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한국은 무기체계의 국산화율을 계산할 때 전체 비용 대비 국내 기업 비용으로 추산하기 때문에 환율로 인해 수입 부품의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전체적인 국산화율은 떨어지게 되는 구조인데요. 군 당국에 따르면 최근 지속되는 고환율로 인해 KF-21의 전체 국산화율도 다소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미국제 엔진으로 인해 한국이 KF-21을 수출할 때마다 7%의 기술료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KF-21의 엔진을 국산화한다는 것은 단순히 미국의 허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을 넘어 경제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한국이 KF-21의 국산 엔진을 장착하게 된다면 엔진 단가를 낮추고 외화 유출을 방지할 수 있으며 유지 보수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되는데,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상당수의 금액을 막는 것만으로도 한국은 직간접적으로 추가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도 국산 엔진을 개발하지 못하는 이상 라이선스 비용과 로열티, 핵심 부품 및 소재 구매 비용 등의 해외 지출은 계속될 수밖에 없으며 환율이 올라가면 그만큼 해외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의 비중이 커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만큼 전투기 엔진의 국산화는 단순히 훗날 한국이 해외로 수출할 국산 엔진의 대당 수출 가격 등으로만 환산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이 전투기 엔진을 국산화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KF-21의 5세대기 개량에 직결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5세대 스텔스기라고 하면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성능과 뛰어난 항전 장비에만 관심을 보이지만 그에 못지않은 5세대기의 조건 중 하나가 뛰어난 기동성입니다. 5세대 전투기가 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애프터버너를 사용하지 않고도 마 1.2에서 1.5 이상의 속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군 전문가들이 많으며 F-22 랩터는 애프터버너 없이도 마 1.8까지 비행이 가능할 정도로 수준급의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엔진 성능과 기동성이 필수입니다. 여기에 엔진 추력을 특정 방향으로 조정하여 전투기의 급격한 기동이 가능하게 만드는 추력 편향 노즐까지 장착되어야만 제대로 된 5세대 전투기의 조건을 갖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죽하면 중국은 KF-21의 성능을 폄하할 때마다 엔진 성능이 5세대 전투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KF-21을 진정한 5세대 전투기로 개량하기 위해서는 내부 무장창과 각종 센서, 매립화 등과 함께 우수한 성능의 엔진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미국이 한국의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뛰어난 성능의 엔진과 추력 편향 노즐까지 내준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5세대 전투기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체적으로 그에 준하는 전투기 엔진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국산 전투기 엔진을 개발하려는 이번 시도가 좌초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16,000파운드-포스급의 추력을 내는 이번 엔진 개발 목표만으로 단숨에 5세대기 수준의 강력한 엔진 성능에 도달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국산 엔진 개발에 성공한다면 이후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각 전투기 체급에 맞는 다양한 엔진을 개발하는 것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전투기 엔진의 국산화에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원활한 유무인 복합체계 구성을 위해서입니다. 한국은 KF-21을 120대 전력화하는 것에 맞춰 2030년대부터는 KF-21과 무인기가 편대를 이루는 임무체계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때 한 대의 KF-21에는 2대 또는 4대의 무인기가 배치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240대에서 최대 480대의 무인기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전투기 엔진을 비롯하여 각종 핵심 부품과 기술을 반드시 국산화해야 합니다. 현재 방위사업청은 최대 480대의 무인기를 도입한다면 엔진부터 각종 핵심 기술을 모두 국산화하여 제작하더라도 경제성에 문제가 없다는 계산인데요. 만약 무인기를 해외에서 수입하게 된다면 KF-21과 유무인 체계를 연동하기 위한 체계 통합 과정에서 KF-21의 핵심 기술이나 보안 사항을 외국 방산업체에 공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무인기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해외 도입 과정에서 가격이 폭등할 수 있는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어 국산 무인기 개발이 중요한데 충분한 생산 수량을 통해 합리적인 경제성을 지닌다고 하더라도 정작 엔진 기술 등이 없으면 한국이 자체적으로 무인기를 제작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안정적으로 KF-21의 유무인 복합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KF-21에 사용할 엔진 기술 이외에도 무인기를 제작할 수 있는 엔진 기술과 각종 항공기 제작 기술이 필요하다는 뜻인데 이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KF-21의 엔진 국산화에 성공해야 할 당위성은 충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14년 동안 약 3조 3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엔진 시제품을 제작하고 2039년까지 국산 엔진을 장착한 전투기로 시험 비행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투기 엔진은 시험 비행부터가 본게임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2039년 이후로도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T-50을 개발하던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이 초음속 항공기를 만들어낼 것이라 믿었던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비록 로키드 마틴과의 협업을 통한 결과물이었지만 한국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던 초음속 항공기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KF-21도 많은 사람이 불가능할 것이란 평가를 뒤집고 유럽 등 군사 강국의 주력 전투기를 뛰어넘는 최고의 4.5세대 전투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항상 불가능할 것이란 세간의 평가를 뒤집고 지금의 방위산업 기술력을 축적하였으며 전투기 엔진도 이러한 역사처럼 끝내 난관을 극복해낼 것인데요. 언젠가 국산 엔진을 장착한 한국 전투기의 비행을 목격할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바다는 오래전부터 강대국들이 서로의 의지를 시험하는 가장 은밀한 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외 안보 전문지들이 갑자기 한국의 한 무기 체계를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매체들은 이를 수중전장의 판을 바꿀 한국의 비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군사 전문 매체와 일본의 안보 분석 채널은 한국이 러시아가 최초 개발한 초공동 어뢰 기술을 오히려 능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고성 분석을 연달아 내놓았습니다. 현재 해외에서는 한국과 러시아, 이란, 중국이 개발 중인 초공동 무기의 종합 경쟁력 비교표가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러시아의 사거리는 20km 수준, 방향 전환 불가, 직선 고속 돌파형입니다. 중국은 러시아 IPR 기반으로 개발 중이지만 실험 단계에서 속도 유지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사거리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외신은 40에서 60km 사이로 추정하고 있으며 회피 기능, 유도 기능, 경어뢰급 체구 등에서 독자성을 갖췄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각은 명확합니다. 러시아는 이미 1990년대에 시크발이라는 초공동 어뢰를 실전 배치했지만 개발의 원조국조차 해결하지 못한 유도 기능, 기동성, 운용 플랫폼 제한이라는 고질적 약점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서방 연구기관들은 당분간 초공동 어뢰는 무기화가 어렵다고 판단하며 사업 자체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포기하지 않은 나라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해외 분석가들이 가장 충격을 받은 지점도 이 대목입니다. 국가연이 2000년대 초반부터 초공동 현상에 필요한 기초 연구를 꾸준히 이어오며 21년 동안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은 실험 데이터를 축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최근 시험장에서 확인된 수치가 공개되자 해외 군사 포럼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한국의 초공동 어뢰는 수중에서 130노트로 약 240 시속킬로미터의 속도를 안정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일반 어뢰 속도인 40에서 55노트의 약 3-4배에 해당하는 속도이며 러시아 시크발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외신들이 가장 주목한 대목은 속도보다 다른 세계관의 기술적 방향입니다. 러시아는 속도만을 추구했습니다. 초공동 버블을 크게 확장하여 저항을 없애고 일직선으로 표적을 향해 찌르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사거리는 20km 내외로 짧고 회피 기동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탄두를 크게 넣어도 결국 표적 근처까지 직진해야 하기 때문에 실전에서 활용성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외신들은 이 전략을 한국식 최적화라고 부르며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속도를 러시아 대비 다소 낮추되 유도 기능을 넣고 방향 전환을 가능하게 만들고 중형과 소형 잠수함에서도 운용할 수 있도록 체급을 줄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건 해외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은 세계 최초로 유도 기능이 있는 초공동 어뢰를 개발했습니다. 오버시즈 분석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한국은 초공동 어뢰 유도 기능을 구현하는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문장이 해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이유는 단순합니다. 서방은 초공동 어뢰를 포기했습니다. 러시아조차 방향 조절이 불가능한 직진형 무기로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유도 기능을 넣고 회피 기동까지 가능하게 만든다면 세계 해군 역사에서 누구도 가져보지 못한 보이지 않는 암살자를 가진 셈이 되는 겁니다. 특히 해외 매체들이 크게 우려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이 이 기술을 무인 잠수함의 기본 무기로 채택할 가능성입니다. 지난 5년 동안 한국이 무인 수중 전력을 빠르게 키우고 있으며 한화, LIG, HD 현대가 모두 대형 UUV를 개발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신들은 한국이 수중판 드론 전쟁의 시대를 가장 빠르게 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초공동 어뢰는 그야말로 퍼즐의 마지막 조각입니다. ARS, 디펜스 포스트 등 해외 기고가들은 초공동 어뢰가 실전 배치되면 동아시아 해군 구도가 송두리째 흔들릴 것이라며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초공동 어뢰는 방어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어뢰로 요격 불가능합니다. 수중 제밍 의미가 없습니다. 잠수함의 회피대 기동
130노트 속도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외신들의 표현대로라면 만약 한국이 이 무기를 완성한다면 주변국의 해군력은 최소 10년 이상 뒤로 밀린다. 그리고 한국이 지금 딱 그 지점에 서 있습니다. 초공동 어뢰 개발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법을 유지와 유도 알고리즘의 안정성입니다. 이 기술을 이해하려면 먼저 한국이 지난 20년 동안 축적한 초공동 법을 제어 데이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가연이 확보한 수중법을 형성 실험 자료는 2만 시간 이상 축적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수중온도, 염도, 압력, 속도 변화에 따른 법을 유지 형상까지 포함돼 있어 러시아, 이란, 중국이 접근하지 못한 영역입니다. 해외 전문가들이 가장 놀란 부분도 바로 이 축적량이었습니다. 초공동 무기는 구조적으로 탄두가 기포막 바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버블 내부는 압력 균일성이 낮기 때문에 유도 장치를 넣는 순간 버블이 불안정해지고 탄두가 흔들리면 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이란은 유도 기능을 포기했습니다. 직진성만 확보하려고 탄두를 단순 고정해 덩치를 크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기서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은 유도 장치가 버블 내부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탄두축 중심에 압력균 등 분산 장치를 넣었고 버블벽이 들썩이는 구간에서는 자동으로 미세한 속도 보정을 넣는 방식의 컨트롤러를 개발했습니다. 이 컨트롤러는 초음파 센서를 활용해 버블 표면의 변형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로켓 모터의 분사량을 0.02초 단위로 조절하면서 버블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이 기술을 서방이 30년 전에 포기한 영역이라고 평가합니다. 또 하나의 돌파구는 경어뢰급 책으로 한 축소 설계입니다. 기존 초공동 어뢰가 대형 잠수함에서만 운용 가능했던 것은 버블 발생 장치와 로켓 모터, 또 불안정한 명중률을 보완해줄 대형 탄두 등 여러 요소를 넣을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초공동 버블 생성 장치와 로켓 모터를 소형화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위사업청 실험 자료에 따르면 이 모터는 고체 연료 기반 고추력형 로켓으로 수중 점화 안정성을 기존의 12초에서 4초로 단축했습니다. 이는 가속 손실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며 회피 기동 능력을 제공하는 기반이 됩니다. 해외 연구소에서 특히 높게 평가하는 지점은 중간 단계 광섬유 유도 기능입니다. 일반 어뢰는 수중 음파를 통해 유도하는데 초공동에서는 음파가 버블 벽에서 반사돼 정상적인 유도가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초기와 중간 단계에서는 광섬유 유도를 적용하고 마지막 종말 단계에서만 초공동 모드를 가동하는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이 방식은 해외 전문가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접근으로 보였고 초공동과 유도체계의 첫 실전형 모델이 될 가능성이라는 평가를 이끌어냈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무인 잠수정 개발을 병행한 점도 외신들의 분석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대형 UUV는 최소 10에서 15기의 초공동 어뢰를 내부 베이에 탑재할 수 있는 구조로 알려져 있으며 이 조합은 기존 항모전단이 갖고 있는 방어망을 통째로 무력화할 수 있는 조합으로 평가됩니다. 수중 130노트 고속 질주 후 종말 단계에서 기포막을 유지하며 탄두를 밀어넣는 방식은 수중 요격 기술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무응답 구간을 만들어버립니다. 또한 한국이 개발한 탄두는 수중 충격파를 최적화해 설계되어 속도 시속 200km 이상으로 충돌할 경우 기존 TNT-200에서 300kg급과 동등한 파괴력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연구 자료에 제시됩니다. 이는 탄두 축소량을 보완하면서 경량 체구 유지가 가능하게 만든 핵심 요소입니다. 이 구간에서 해외 분석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의 초공동은 러시아 원본과 완전히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다. 이 철학이 실제로 완성된다면 동아시아의 수상 수중 전력 균형은 또 한 번 크게 재편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24년 7월 8일 해군 미사일 영상입니다. 대한민국의 해상 안보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감히 대한민국의 해양을 위협한 세력은 러시아였는데요. 러시아는 북한과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를 통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러시아가 이제는 바다에서도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균열을 야기하고 있는데요. 24년 만에 푸틴이 북한을 방문한 상황에서 11일간 동해와 태평양 일대에서 해군 훈련을 진행한다는 것은 명백히 한국과 자유진영을 상대로 무력 과시에 들어간 것입니다.
러시아 해군의 이번 훈련에는 총 40척의 함정과 선박이 동원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헬기도 20대 이상 동원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접적으로 한국의 영해를 침범하거나 한국을 적으로 가정하여 진행된 훈련은 아니지만 북한의 우방인 러시아가 대한민국과 인접한 해역에서 이러한 군사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가 분명합니다. 특히 러시아는 최근 들어 해상에서의 군사활동을 상당히 증가시키고 있는데요. 동해와 태평양 일대에서 진행되는 군사훈련 이외에도 북극해에서 핵잠수함을 이용해 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하기도 하는 등 러시아 해군의 군사도발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예의주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보 변화에 맞춰 한국의 해상전력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해군이 가진 강력한 공격력은 그 어떤 국가와 비교해도 절대로 부족하지 않은 전력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해군의 미사일 전력의 모든 것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해양에서의 군사작전은 지상과 공중에서의 군사작전과는 다른 차별화된 전략적 이점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지상에 위치한 전력은 미사일 발사대와 같은 주요 시설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 재원이 적에게 넘어갈 경우 언제든 방역을 당할 수 있다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주포와 전차 등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이동하면서 생존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대규모 타격 수단은 상대적으로 위치를 변경하기가 어렵다는 전략적 단점을 가진 것이 지상전력인데요. 공중전력은 전투기, 폭격기 등을 통해 지형의 제약 없이 적을 타격할 수는 있지만 항속거리와 작전 방향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 오랜 시간 비행하며 지속적인 작전을 수행하기는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해상전력은 대규모의 미사일을 탑재한 상태에서 바다를 이동하며 적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시각각 우리의 위치를 변화시키면서 적을 공격할 수 있다는 전략적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해군 전력과 타격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과의 안보에 많은 전략적 강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군사 강국들이 해군 전력 증강의 속도를 높이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 등의 적성국은 여러 바다에서 군사작전을 통해 무력 시위에 여념이 없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등과 충돌하며 주변국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러한 중국의 충돌에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미국의 턱 미친 쿠바에 미사일로 무장한 군함을 입항시켜 군사적 긴장도를 끌어올렸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을 역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해군 전력이 적성국의 전력을 먼저 타격해 제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해공, 해성, 해룡 미사일을 각각 도입하면서 대공, 대함, 대지 미사일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해공은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함대공 미사일입니다. 한국이 해공 미사일을 개발하기 전까지 사용했던 무기는 RIM-7 시스페로우와 RIM-116 램이었습니다. 그러나 RIM-116 램은 상대적으로 짧은 사거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초음속 미사일에 대응하기엔 시간적인 제한이 많았습니다. 또한 단일 탐지 방식의 한계상 다양한 표적에 대응하거나 전략적 유연성을 기대하기엔 어려운 요소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기존 유도 무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해공 미사일이 개발된 것인데요. 특히 해공 미사일은 대한민국 대공방어 체계 중 중단거리 및 저고도 요격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무기들과 비교해서 저고도 요격의 정확도를 비약적으로 상승시켰다는 점이 특기할 만한 장점입니다. 보통 미사일은 해수면에 가까이 붙어 날아가는 시스키밍 상황에서는 해수면에 난반사된 노이즈로 인해 표적이 2개 이상으로 식별되거나 적 미사일을 놓쳐버리는 문제가 식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해공은 레이더 시커와 적외선 시커를 모두 채택한 듀얼 시커 시스템을 활용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명중률을 비약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듀얼 시커 시스템은 적외선 시커가 추가되어 있어 적의 초음속 미사일이 고속 비행 시 나타나는 열 신호를 추적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민과 같은 전자전 방해에도 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 적의 레이더 교란 체계도 대비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해공의 성능 덕분에 대한민국 함정과 함대 전체의 방어력을
크게 향상될 수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해공미사일의 개발은 극초음속 미사일과 같은 고속 고위험 표적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요격 능력을 토대로 적성국의 첨단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해상 방어 체계를 견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공미사일은 현재 말레이시아에 수출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자신들의 연안 초계함에 장착할 함대공 미사일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국내외 언론 매체들은 현재 한국의 해공 수출을 유력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말레이시아에서 해공을 도입한다면 이는 해공의 첫 수출 사례가 되는데요. 해당 업체는 해공의 수출뿐만 아니라 다양한 함정에서 운용이 가능하도록 성능 개량을 진행하고 있어 함대공 미사일에서 해공의 역할이 두드러진다면 대한미사일 분야에서는 해성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미 콜롬비아와 필리핀 등의 국가에서 해성을 도입하여 국제적으로 그 성능을 인정받는 해성은 적성국의 함정을 확실하게 격침할 대함 전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해성 미사일은 발사 후 자체적으로 목표를 탐지하고 추적하는 능동 레이더, 탐색기를 통해 고정밀 타격을 수행합니다. 특히 시스키밍 기술을 통해 적 레이더 탐지를 회피할 수 있으며 표적에 근접하면 급상승 후 하강하는 팝업 공격으로 적 함정에 대한 파괴력을 극대화합니다. 해성 미사일은 사거리 약 150km로 적의 해상 목표물보다 먼 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습니다. 150km의 사거리는 적의 해상 전력과의 안정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안정적인 타격이 가능하며 또한 해군의 작전 범위를 증대시켜 넓은 해역에서 전술적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심지어 150km의 사거리를 200km로 증가시키는 등의 성능 개량 작업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에 맞서기 위해 북한은 러시아제 대한미사일을 역설계한 바다수리 6형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바다수리 6형도 200km 이상의 사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설계가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지만 사거리 연장 기술의 한계를 메우기 위해 억지로 탄두 중량을 해성보다 감소시킨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성능이 그리 대단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한국은 함정에 해성을 탑재하여 바다를 이동하며 적의 함대를 타격할 수 있지만 북한의 바다수리 6형은 지대함 미사일로 한국의 함정을 타격하고 싶어도 한국이 사거리 밖의 해상에서 작전을 수행하면 타격하지 못한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북한이 해성을 탑재한 한국 함정에 대항하고 싶어도 지대함 미사일인 바다수리 6형만으로는 그 한계가 뚜렷한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러모로 단점이 돋보이는 북한의 대한미사일에 비하면 해성미사일은 국제훈련에서 그 성능을 입증하여 전 세계의 극찬을 끌어낸 바 있습니다. 바로 필리핀이 호세 리잘급 호위함에서 해성미사일을 발사해 중국에서 건조한 4,700톤급 칼리라야함을 일격에 격침했던 사건인데요. 수많은 나라의 관계자들이 참관한 상황에서 중국 선박을 단숨에 격침했던 해성의 모습은 우리 국민에게 통쾌함을 안겨주었으며 중국의 무력 도발에 대한 확실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 해군의 미사일 전력에 활용점정을 찍는 것은 해룡 미사일입니다. 해룡은 함대지 미사일로서 주로 적의 해안방어시설, 지휘소, 레이더기지 미사일기지 등 고정되어 있는 적 지상 목표물을 공격하는 데 특화된 무기입니다. 해룡의 가장 큰 장점은 최대 사거리가 200km에서 250km로 원해 상에서도 적지상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북한의 지대함 미사일이 탄두 중량을 억지로 감량해서 간신히 200km의 사거리를 확보하려 발버둥 치는 점을 감안할 때 250km에 육박하는 해룡의 사거리는 아군의 함대가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마음껏 적의 지상시설을 초토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상륙작전을 수행하는 아군의 해병대 전력에도 큰 전략적 이점을 안길 수 있는데요. 해군 함정들이 해룡을 통해 적의 해안기지를 타격해준다면 해병대의 해안 상륙도 한층 더 수월해지는 전략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해룡은 확산 탄두를 장착해 넓은 범위의 지상 목표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데 탁월한 성능을 자랑하며 축구장 2개의 면적을 손쉽게 전멸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고도의 유도 기술을 적용하여 적의 전자전 교란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를 피해 정밀한 공격이 가능하다는 전략적 장점까지 지니고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해룡에 적용된 기술을 이용하여 해성의 사거리도 200km 이상으로 증대시킬 계획을 추진 중인 만큼 한국 해군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막중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은 이러한 미사일을 기반으로
중국, 러시아조차 함부로 덤비지 못할 새로운 미사일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최근 국제 정세는 바다에서의 패권 경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각종 수상함과 잠수함을 세계 각지에 파견하면서 자신들의 해군 전력이 여전히 대양에서 군사작전을 펼치는데 이상이 없다는 것을 과시하고 있으며, 중국은 해양 굴기를 외치며 전 세계의 바다를 전쟁터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해양 패권 경쟁을 가속화하면서 세계 각국은 다양한 함정과 무장 체계를 갖추기 위해 해군 군비를 증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 속에서 한국은 해룡, 해성, 해공, 미사일을 통해 적성국의 지상, 해상, 공중 표적을 모두 타격할 수 있는 전력을 구축했습니다. 자국 기술로 전투용 함정과 탑재용 무장을 모두 장착한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로 극히 소수에 불과한데요. 우리 대한민국 역시 세계 5위의 해군 강국으로서 함정과 무장 체계를 모두 자국 기술력으로 운용함으로써 압도적인 해군 전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입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함정 미사일들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